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아마 남편 장례식 날이었을 거예요. 상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조문객들 눈치 보며 조급한 얼굴로 왔다가 금세 떠났죠. 그날 사위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장모님, 이제 혼자 지내셔야 하니까 이런 말 드리기 뭐하지만 집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집 남편과 제 청춘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우리 집을 그 아이들은 겨우 3일장을 치르고 나서 정리하라더군요. 제가 혼자 살기 불편할까봐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애들은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땐 몰랐어요. 아니, 모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제 딸과 사위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가 너무 늦은 후회가 아니길 바라며 제 얘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은주는 내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쓰러졌을 때도, 병원비며 약값에 숨이 막힐 때도 내가 버텼던 건 다 은주 덕이었어요. 엄마, 나 나중에 잘 되면 꼭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하나만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대학 보내는 게 쉽진 않았어요. 장사 끝나면 시장 뒷골목에 있는 닭 손질하는 데서 밤일을 하고 새벽엔 마트 납품일도 뛰었죠. 손가락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구부정해도 딸이 학교에서 보내온 리포트 하나에 다 녹아내리곤 했습니다. 은주가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젠 좀 웃으며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놓았죠. 사윗감이라는 사람도 괜찮아 보였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말도 조심스럽고 예의도 바르고 결혼을 앞두고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신혼집 전세금이 조금 모자라.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조금이 아니었죠. 제가 가진 전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까운 줄 몰랐어요. 어차피 내가 살던 집이고 나중에 은주가 같이 살아준다면 그거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등기 이전을 조건부로 해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양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죠. 엄마 나중에 불편해지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니까 걱정 마.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나더군요. 등기를 넘겨주고 나서부터였어요. 뭔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예전엔 하루 한 번은 꼭 전화가 왔는데 결혼하고 몇 주가 지나자 톡 하나 오는 것도 드물어졌죠. 먼저 전화하면 받기는 하는데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나중이 다시 오지 않더군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신혼이니까 바쁠 수도 있고 서로의 시간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낀 건 추석이었어요. 은주야, 이번 명절에는 엄마네서 밥 같이 먹자. 엄마, 이번엔 시댁 먼저 가야 돼. 다음에 봐요. 다음 설날에도, 다음 그 다음에도. 딸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명절이 5번 지나도록 저는 혼자 전을 부치고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상을 치웠습니다. 그해 겨울 몸이 이상했어요. 계단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고 속도 더부룩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날 새벽 복부 통증에 식은땀이 줄줄 나서
혼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빨리 수술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그 순간 생각난 건 은주였어요. 그래도 내 딸이 있는데 병원에 와줄 거야. 사위랑 같이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가고 4번째에 받더군요. 엄마 왜 이 시간에? 은주야, 나 암이래. 위암, 이제 수술해야 한대. 잠시 정적이 흘렀고 딸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알겠어. 근데 지금은 우리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이번 주말에 갈게. 미안해. 주말. 기다렸습니다. 딸이 말한 그 주말에 혹시나 오는지. 병실 입구를 몇 번이나 바라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 주도, 다음 주도. 전화도 뜸했고, 톡엔 엄마 잘 계시죠?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뿐.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분이 제게 물었어요. 따님은 언제 오세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말이 턱 막혔습니다. 겨우겨우 바쁜가 봐요라고 둘러댔지만 마음속에선 덩그러니 허전함만 남았어요. 사위한테도 연락해 봤어요. 그런데 그 애는 더 냉정했죠. 장모님 병원 냄새가 유난히 독하더라고요. 은주가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웬만하면 무리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 꼭 핑계처럼 들렸어요. 아니, 그게 진심이라면 더 슬펐죠. 병원 냄새. 그게 아픈 어머니를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항암 치료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구역질, 어지럼증, 식욕 부진.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어려웠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기가 무서웠어요. 무릎에 담요를 덮고 병실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마다 들리는 발소리에 자꾸 고개를 돌리곤 했죠. 그때마다 괜히 기대한 내가 바보 같더군요. 1달, 2달, 3달. 그렇게 6달 동안 은주와 사위는 단 3번 병실에 왔습니다. 그마저도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형식적인 방문이었죠. 은주가 왔을 때 전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우리 은주, 얼굴 좀 보자. 손 좀 잡아봐. 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엄마, 나 잠깐만 회사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러고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휴대폰만 붙잡고 한숨 쉬며 시계를 보더군요. 사위는 말 한마디 없이 서서 손목 시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새벽에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가족분들 계시면 연락하세요.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 아직 못한 말이 많고 딸 손 한 번 꼭 잡고 눈 한 번 마주치고 그렇게 가고 싶었거든요.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딸은 받지 않았고 사위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장모님? 은주 좀 바꿔줘. 마지막일지도 몰라. 은주 자고 있어서 깨우긴 좀 그런데. 그렇게 딸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27분. 심장이 점점 느려지고 호흡이 가늘어졌어요.
그때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장금자 어르신, 마음 편히 가지셔도 돼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 내 딸, 은주 아직 얼굴 못 봤어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그 순간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젊었을 때 나를 꼭 안고 엄마 사랑해요 하던 딸의 얼굴이었어요. 눈물만 흘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은 제3자의 입으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장례식에 오셔서 말해줬어요. 따님, 장례식장에 와선 정말 몰랐다는 표정이더군요. 은주는 조문객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요. 평소에도 건강하셨는데 6개월을 병원에서 보냈는데 갑자기요? 고작 3번 얼굴 보러 온 딸이 그 말이 입에 나올 수 있나요? 사위는 조용히 다녔어요. 그러나 아주머니 말로는 장례식 음식이 차갑다. 상가 방이 너무 좁다. 불평만 늘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장례를 치르던 마지막 날, 사위가 은주에게 말한 것도 들었다 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잖아. 우리 집이나 정리하자. 관을 덮기 전까지. 그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슬픔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남편 떠나고 딸 시집 보내고 이제 집엔 저 혼자뿐이더군요. 거실은 정적만 가득했고 주방엔 아내가 생전에 준비해 두었던 장독대 김치. 그마저도 손이 가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함께하던 화분들도 잎이 시들고 물줄 틈도 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도 슬픔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바엔 은주 집에 잠시 머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딸과 함께 지내며 조금씩 위로를 받아보자는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마음이었어요. 딸네 집엔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또 바쁘다 핑계 댈까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현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누구세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엄마야. 문이 열리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은주가 나왔는데 표정이 반갑다기보단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해서. 며칠만 여기서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은주의 눈이 흔들렸고 그 뒤로 사위가 나와 말을 잘랐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요. 갑자기 오시는 건 좀.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은주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집이잖아.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 이해해 줘. 그래, 그럼 작은 방 하나만. 안 되면 거실 구석이라도 괜찮아. 엄마가 불편하게 안 할게. 사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좀 저희도 회사 일 바쁘고 요즘 은주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말을 듣자 울컥했어요. 참고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집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잊었니?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등기 넘겨주면서 뭐라 그랬니? 엄마 불편하면 같이 살자고 내가 먼저 말했잖아.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위는 말했죠.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등기 넘길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썼지.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였어. 나는 그냥 딸 믿고 다 맡긴 거야. 사위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장모님,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따지나요? 법적으로도 다 저희 명의고요. 은주도 말했어요. 엄마,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 우리가 버린 것도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나간다. 하지만 이 집도 가져가겠다. 조건 지키지 않았으니 나는 내 권리 되찾을 거다. 사위가 조소 섞인 말투로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줄 아세요? 우리한테 등기 다 넘어왔는데 지금 와서 소송이라도 하시게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겠다. 끝까지 가보자. 딸네 집을 나왔을 땐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짐이라곤 작은 손가방 하나뿐. 걸을 힘조차 없었지만 택시를 탈 돈도 아깝더군요. 그래서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빈자리 한 칸에 몸을 눕히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몸은 지쳤는데 눈은 좀처럼 감기질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날 새벽, 나는 생전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처럼 딸 믿고 넘겨준 그 집, 되찾을 거다. 다음 날, 전철을 타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직원이 맞아주더군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조건부 증여, 그걸 해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중년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가방에서 꺼낸 복사본을 조심스레 내밀었죠. 그는 몇 분간 유심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일반 증여가 아닙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 명시되어 있네요. 상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승산도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내 억울함을 처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악착같이 움직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기록 사본을 떼고 간병인에게 전화해서 증언을 부탁드렸고 딸에게 남겼던 문자, 사위와의 통화 녹음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장례식에 왔던 시장 아주머니, 간호사 한 분도 흔쾌히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법원에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진짜 소송 걸었어.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내가 한 행동을 법이 판단하게 하자. 나는 가족이길 바랐지만 너흰 그걸 버렸어. 사위가 전화를 바꿨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안에 깔린 뉘앙스는 싸늘했죠. 장모님, 그럼 우리도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그 단어는 그 아이들이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에 섰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데까지 와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법정 안에 들어서니 은주와 사위가 이미 와 있었어요. 고급 정장에 화장까지 진하게 한 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고, 저는 법무사와 함께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상대 측 변호사는 시작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증여는 자발적이고 무상으로 이뤄진 것이며, 부양은 도의적 의무일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지만, 내 편인 법무사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례 오면 천천히 말씀하세요. 진실이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내 증언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은주는 내 전부였습니다. 남편 떠나고 난 뒤로는 그 아이를 믿고 살았어요. 제가 암 투병할 때 단 3번 왔습니다. 그것도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사위는 시계를 보고 딸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임종 전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딸 얼굴도 못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전 자식에게 기대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죄라면 이제는 그 값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2번째 재판 날, 병원에서 함께했던 단병인 아주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환자분께선 딸이 오는 날이면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혼자 계셨고, 우리 은주 언제 올까 하며 자주 물으셨죠. 사위분은 문병 올 때도 늘 불편한 기색이었고, 딸은 병실 냄새를 맡기 무섭다며 5분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사위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다네. 미친 거 아님? 은주 스트레스 장난 아님. 빨리 요양원이나 보내야지. 이거 원. 그 내용이 법정에서 낭독됐고,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고. 재판장이 조용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 계약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부동산의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설 때 은주가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전 손을 조용히 빼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야. 그리고 병원 침대 위에서 눈 한 번 못 맞추고 떠난 그 엄마야. 사위는 말없이 멀찍이 서 있었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된 그 집에서 혼자 지냅니다. 쓸쓸할 때도 있고 허전할 때도 많지만 적어도
내 삶을 지켰다는 자존심 하나는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살아생전에 키우던 화분에 물을 주고 거실 한쪽에 있는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은주가 10살 때 찍은 사진. 그때는 그렇게 해맑게 웃었는데 말이에요. 가끔 은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안녕하시죠?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로요. 하지만 전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그래, 잘 지낸다. 그 아이가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엄마라고 부를 날이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무한함이 당연해지는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소모품처럼 여긴다는 걸요. 여러분, 자식은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것도 결국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더군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너무 많이 사랑했을 뿐입니다.